안녕하십니까. 한백학원 중3 1등급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에 맞지 않는 유기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보강 파일을 찍었습니다. 지난 4강 수업을 할 때 실시간 온라인으로 듣던 학생들이 현대시 부분에서 튕겨나갔어요. 그래서 찍는 김에 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그때 조금 어수선해서 실제로 수업을 듣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4강에서 다룰 내용은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중에 이제 1950년대 그 현대시인데, 이번에는 대표 작가 구상과 신석정 두 사람입니다. 이 구상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기독교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시에서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구원의식, 그러니까 현실의 힘겨움 절망 속에서도 뭔가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대부분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특이하게 이 구상이라는 이분은 실제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대부분의 시절을 그 함경도 원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태어나기만 서울에 태어나고 고향은 함경북도 원산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시집 음향 필화 사건, 그러니까 이 해방 이후에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향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이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이제 종군 기자로 참여해서 활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상 이 시인의 작품 초토의 시라고 하는 15편의 연작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분단의 아픔, 전쟁의 비극,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노래한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요. 신석정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지만 수능에서는 좋아하는 작가예요. 벌써 수능에서 3번이나 출제됐던 작가인데요. 시 경향을 보면 초기에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원, 뭐 시골스럽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목가 하면 이게 목동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힘겹게 노동하는 시골 말고 뭔가 평화로운 그런 마을로서의 시골스러운 분위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작품 속에서는 이상향이 그런 전원적, 목가적 분위기로 보통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인식 또한 투철한데 초기에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시를 쓰다가 실제 그 겪은 것이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 전쟁 뭐 이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뭐 4.19 혁명 뭐 이런 과정들 굉장히 역사적 격변기를 겪었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품 속에서도 그런 역사적인 주제의식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제법 있다. 마지막에 후기 시에 가서는 다시 뭔가 이렇게 관조적인 뭔가를 극하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그런 태도인데요. 속세에 물들지 않고 속세의 그런 정서에 물들지 않고 관조의 세계를 보여주는 뭔가 달관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를 많이 썼던 시인입니다. 자, 실제 한번 작품으로 가봅시다. 이번 강에서는 3세트였어요. 구상과 신석정의 시, 신석정의 시 2개, 구상 시 2개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1번부터 9번이었는데 첫 번째 세트 문제는 여러분들이 매우 잘 풀었습니다. 1번 문제는 거의 100% 잘 맞췄고요. 2번에는 두 사람이 이제 틀렸는데 두 사람이 선택한 그 오답을 보니까 그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시의 흐름, 맥락 속에서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라는 기본 줄거리의 뼈대 속에서 이 시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 이제 낯선 작품들이 나오면 첫 번째 그 시를 이해하는 힌트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라고 했죠. 보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그냥 보기를 쓱 읽고 아 이런 내용이야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화자의 그러면 이런 내용이라면 이 시 속인 화자의 상황은 어떻겠다, 정서는 어떠하겠다,
태도는 어떠하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추리하려고 하면서 보기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죠. 제목이 이제 들길에 서서입니다. 우리가 시를 이해하는 힌트 뭐였더라? 보기, 작가, 제목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였죠. 이 중에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의 화자의 정서가 직접 노출되거나 아니면 시적 대상이 쓰이거나 아니면 시의 화자에 처해 있는 상황이 제목으로 오거나 하는데, 이처럼 공간이라든가 시간이 등장할 때는 시적 화자의 상황과 관련한 거야. 그러면 화자는 지금 들길에 서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작품에서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화자는 자연과 마주하여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숭고하고 거룩한 이상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들길이라고 화자가 서 있는 이 공간은 자연을 마주하면서 기쁨을 얻고 뭔가 숭고하고 거룩한 이상을 지향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런데 당대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뭔가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그럼 실제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당대의 어두운 역사인 거지. 즉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화자가 처해 있는 것은. 그러나 이 부정적 현실 속에서 여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속에서 자연을 대하면서, 이 자연을 대하면서 뭐 한다고? 기쁨을 찾고 또 뭐 자기 삶의 어떤 거룩함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의지 이런 걸 노래하는 거죠. 아주 단순화시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좋진 않아. 하지만 저 자연을 봐. 뭔가 희망이 있잖아. 그래, 내 사는 거는 기쁜 거야. 거룩한 거야.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뭐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들길에 서서라는 시를 보면 화자는 지금 들길에 있어요. 그죠? 이건 공간이고 상황이니까. 자, 1년 보니까 푸른 산이 자연 나왔네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푸른 산이 뭔가를 지니고 산다 그랬으니까 이건 의인법이기도 하고, 듯 했으니까 지기도 쓰였네요. 내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 그럼 잘 봐, 이 구조를. 푸른 산은 흰 구름 지니고 살고 나는 뭐 푸른 하늘을 지니고 살아. 그러면 나랑 푸른 이 산은 어떤 거야?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지구법 쓰였네요.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자, 그렇다면 내 머리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길에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들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잠깐만, 여기 들길이면 일단 나는 다리,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려야 되는구나. 여기가 하늘. 근데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향점이 저쪽 하늘인 거지. 이게 숭고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저 하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숭고한 일이다 그랬으니까, 이때 하늘은 내가 지향하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해서 여기 의문형 종결음을 썼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 형식을 택했으니까 우린 그걸 서리법이라고 했었어요. 두 다리는 벼룩 연약한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야. 푸른 산처럼. 이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그걸 기쁜 일인데 푸른 산에다 빗댔어. 아까 1년에 말한 것처럼 푸른 산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연에서 힌트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잘 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그렇다면 화자의 현실 상황이 나온 거야. 화자의 현실 상황은 어떠냐? 이 생활이 뼈에 저리도록 슬퍼. 좋지 않아. 부정적 현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 사람은 수용을 하고 있어. 너무 신난다 개념이 아니라 비록 생활이 힘겨울지라도 좋아. 왜? 나는 저문 들길에서 푸른 별을 바라볼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길이 그냥 들길이 햇살 쏟아지는 들길도 아니고 저문 들길이거든. 그러므로 화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라고 치면 뼈에 저리도록 생활이 슬픈 그런 상황이니까 저문 들길은 부정적 의미인 거야. 즉 현실의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 하겠다? 푸른 별을 바라보겠다는 거야. 아까 저 하늘이 하나 이상세계 이런 것처럼 여기 있는 푸른 별도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는 그 어떤 거지.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걸 갖는 거예요.
푸른별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거니. 아주 단순한 시다. 들길, 저문 들기라고 하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나는 뭔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뭐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2번 문제.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에 자기 자신을 빗대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지 자연으로 도피하겠다는 게 아니지. 나는 산에 들어가 살 거야, 속세를 떠나가 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X. 자, 맥락을 잡아본 결과 저문 들길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다. 이거 이제 이해됐죠? 네, 등등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이제 공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벌써 제목부터 지규네요. 그죠? 또 간단하게만 살펴볼게. 예, 1년만 봐도 답이 이미 주제가 나와 있어. 화자는 뭐 하는 거야? 살아봐야지. 뭔가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서 떨어져도 튀는 공이 돼. 뭔가 떨어진다는 건 하강인데 다시 튀어오르는 공이 돼서. 예. 이거는 어쩌면 좌절이고 절망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고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거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힘을 내서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시라고 볼 수 있지. 가볍게 떠올라야지 라든가 뭐 다 똑같은 거야. 떨어져도 튀어오는 공, 쓰러지는 법은 공이 돼서 살아봐야지. 절망적인 삶 속에서 힘내서 살겠다 뭐 이런 의미였어요. 3번 문제도 뭐 그닥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거는 특별한 해설 없이 통과할게요. 자, 두 번째 세트에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트 한번 문제 분석부터 해볼게요. 두 번째 세트를 보니까 첫 번째는 가와 나의 화자가 지닌 공통점을 물어봤었어.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공통점 문제니까 선택지를 분석을 할 때 가 읽고 나 읽은 다음에 현재 부정적 상황 해설을 기대하나 가를 확인, 나를 확인. 또 2번 전통적 현대인의 주가 꿈꾸기다. 가를 확인, 나를 확인. 이렇게 풀면 풀 수는 있어. 근데 어떻다? 시간을 겁나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지.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일단 가 하나만을 우리가 시를 분석을 했어. 분석했다면 가만을 가지고 1, 2, 3, 4, 5번 선택지를 쭈루룩 OX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면 땡큐인 거고 아니면 후보 두 개가 나왔을 때 나중에 두 번째 나를 가지고서는 그 후보 두 개만 선택해보면 되잖아. 그치? 명심해. 가와 나의 공통점을 적절한 걸 할 때는 내가 자신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작품, 가도 좋고 나도 좋아. 자신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줄을 세운다. 이거예요. 잠시 뒤에 한번 볼게. 5번 어이구 땡큐 문제죠.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하라고 했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데 가 작품에 대한 힌트를 준 거잖아. 우리는 요 5번을 보고 가 작품부터 본 다음 5번 문제도 풀고 어떤 거야? 앞에 봤던 4번 문제 가를 중심으로 딱 체크해보고 그치? 그럼 되겠다. 5번 풀고 4번 풀고 그 다음에 6번은 제일 마지막에 나를 보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가 작품에 대한 힌트부터 획득해보자고. 가 작품 제목이 초토의 시였어요. 보면 가의 작가는 한국 전쟁의 참전 체험을 바탕으로. 자, 그렇다면 이 작품 속에서는 한국 전쟁의 참전 체험과 관련하는 거니까 상황 상황은 일단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겠다. 근데 이 전쟁이 한국 전쟁이란 말이죠. 한국 전쟁은 남과 북의 동족 간의 그런 전쟁이었었잖아요. 이데올로적인 요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작품 속에 담겨 있겠구나, 바탕이 돼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적군 묘지 앞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대. 근데 적군인 거니까 나와 적이 돼서 싸우던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남한이니까 상대는 북한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묘지예요. 적군이 죽었고 죽은 적군들의 묘지를 세워줬다는 얘기네. 그 앞에서. 그래서 초토라는 것은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다는 뜻인데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민족적 비극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부조리나 비극적 상황을 초토라는 말로. 그러니까 초토의 시 하면은 뭔가 민족적 비극이라든가 부조리의 한 비극적 상황 그 속에 그와 관련한 시 이런 얘기겠다.
그다음 전쟁의 현장에서 아이고 다시 한번 상황 나왔고요. 북한 묘지를 보고 시적 대상도 나왔고요. 느낀 감회를 표현한 거. 그러면 봐봐. 화자는 지금 어디 있어? 적군 묘지 앞에 있어. 거기서 뭐해? 북한군 묘지를 보고서 뭐 전쟁과 관련한 어떤 감회를 표현해.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 민족적 비극이고 뭔가 부조리하고 비극적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감정이 와 신난다 이런 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뭔가 안타깝다, 뭐 슬프다, 뭐 이런 요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자 이제 요 보기에 나와 있는 힌트를 바탕으로 우리 작품을 한번 가보자고. 자 이렇게 줄이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데 좀 길게 늘려볼게요. 자, 오호 여기 줄지어 있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겠구나. 1년부터 막 자기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네요. 영탄법을 썼습니다. 오호라는 감탄사, 뭐뭐구나라는 감탄형 종결어미를 써서 자기 감정을 표출한 거예요. 영탄법입니다. 이 영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감정을 바깥으로 강하게 표출함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줄지어 있는 넋들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죠. 적군묘지. 화자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줄져 있는 넋들은 그럼 누구겠니? 당연히 적군의 넋이겠죠. 여기 줄져 있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겠구나. 보통 죽었는데 눈도 감지 못했다 할 때는 뭔가 풀리지 않은 한, 뭐 이런 게 있을 때거든요. 이 오연에 보면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을 외쳤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그러니까 여기 묻혀있는 애들은 뭔가 풀지 못한 원한을 가지고 묻혀있는 그런 존재들이겠지. 그들이 풀고 싶었던 것들은 뭘까? 일단 이데올로기적인 그 남북의 대립으로 본다면 그들이 꿈꾸었던 건 통일이었고 적화 통일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인민군 그 북한군 모두가 이 좌익 사상으로 또 공산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뭐 그런 사람들은 꼭 아니었을 것이고, 전쟁에 참여하지만 빨리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통일도 이루지 못했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으니 뭐 한이 있을 만도 하죠. 그 다음 이어는 큰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어제까진 너희와 목숨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를 추스려 누구? 적군의 그 시체들을 추스려 가지고 그래도 어째도 비록 적이고 싸운 그 대상이었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양지 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때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덤이 무너지지 말고 저 뿌리풀 같은 게 있어요. 잔디랑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덮어준 거야 풀로. 그러니까 요 장면은 적군이잖아. 나랑 그 총을 겨누고 싸웠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준 것은 동족의 일 것이고요.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인간애죠. 휴머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족의 어떤 휴머니즘에 의해서 묘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곳서 했는데 이곳 어디라고? 적군 묘지 앞이에요. 적군 묘지 앞. 근데 잘 봐봐. 이 표현 보면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그랬어. 이게 잘 봐. 너희들의 넋은 얘네가 적군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돌아갈 곳은 어디야? 이렇게 있고 38선이 여기 딱 있다 그러면 여기가 적군 묘지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네가 돌아갈 곳은 북쪽이란 말이지. 근데 너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이야.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의 고향도 어디라고? 여기 북쪽인 거야. 이게. 그런데 고향 땅이 30리면 가로막혀. 10리면 4km니까 심리가 30리면 12km네요. 12km만 여기 딱 있어서 12km만 가면 딱 가로막히는 거야. 아직까지도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지금.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그래서 무주공산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뭔가 이 가야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으나 가지 못하는 그런 심정. 나의 가슴을 막 누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 같은 거겠지.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거든. 좀 서로 충격하고 싸웠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언제? 너희들이 죽은 다음이죠.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얘네들의 풀지 못하는 원한은 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라든가, 뭐 이들이 꿈꾸었던 이데올로기적 적화 통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게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다. 내가 또 꿈꾸는 건 뭐냐면, 시의 흐름상 맥락을 보면 내 고향이 어디에 있어? 북쪽에 있어. 나도 또한 역시 귀향인 거야. 그리고 뭔가 이 전쟁을 끝나고 전쟁이 없는 동전의 어떤 통일, 이런 측면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분단 극복이나 통일에 대한 그런 어떤, 지우지면 안 되죠. 분단 극복이나 통일에 대한 그런 염원 같은 것들이 드러났다. 이것은 영탄이고요. 분단 극복, 그리고 뭐 통일 염원, 이런 게 있는 거다. 손에 닿을 듯 구름은, 손에 닿던 봄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야, 요 표현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막혀 있잖아. 화자는 여기서 북으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근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어때? 얘네들은 잘 가, 잘 가. 응? 하늘은. 그러니까 구름은 북으로 흘러간다. 북쪽이 이제 가고자 하는 고향 쪽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 화자와 대조적인 자연물이야. 화자와 대조적인 자연물은 보통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 고향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보다도 심화시켜. 그래서 어디서 울려오는 포송늦발, 이거는 전쟁의 그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슬픔이죠. 울음을 터뜨린다는 겁니다. 왜? 분단의 상처가 주는 그런 아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선택지를 한번 봐보자. 이거 3이라고 틀린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무주공산의 정막이라는, 무주공산은 주인 없는 빈산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무인공산 이러기도 해. 사람 없는 빈산, 텅 비어서 뭔가 쓸쓸한 느낌을 주는 이런 거야. 무주공산 정막은 남북 분단 후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맥락상 보면 돌아갈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주공산 정막만이 내 가슴을 짓누른다 그랬잖아. 내가 여기를 왜 못 가는 거야? 전쟁이라는 상황, 남북 분단의 대치라는 상황 때문에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을 택한 분들, 봄 하늘과 구름은 작품 속에서 상황과 대조되면서, 그렇지. 작품 속 상황이 뭔데? 가고 싶어도, 지도를 잘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야지. 가고 싶어도 못 가. 여기 전쟁이라서. 근데 구름은 잘 간다고. 그러니까 대조되는 거야. 대조가 되면 어떻다고? 심화시켜. 화자의 정서를,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켰잖아. 그래서 작품 전체 비극성 강조라는 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답은 4였죠. 왜 그러냐면 나의 바람은 뭐였어? 내가 내 고향에 돌아가는 거야. 이 분단의 비극 끝나고 통일되는 거야. 근데 북한군 병사들이 고향 돌아가길 바라는 게 나의 바람이야? 아니지. 이건 뭐 북한군 병사들의 마음이었겠지만 나의 바람은 그건 아니었어요. X. 그래서 4였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집중적으로 3번에 쏠려서 5명의 학생이 3을 선택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뇌 회로가 발동해서 이걸 택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볼게. 부정적 상황이 해소되고 있다.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가 일단 그 초투의 시는 부정적 상황인 건 맞지? 그치? 그리고 얘 바람이 있었어요. 나의 바람은. 그치?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통일되길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슬픈 거지. 그러지 못해서 슬픈 거지만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은 뭔가 분단이라서 좌절하고 절망한 걸로 끝났으니까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지. 왜 슬프겠어? 이 상황이 아니길 바라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니까 슬픈 거잖아. 그러니까 해소되길 바라는 게 맞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맞는 거야. 가에서는 일단 동그라미야.
가만 가지고 보는 거야 지금. 전통적 현대적인 것 없어. 이거는 지난날에 대한 반성 그랬는데 초토의 시 그 어디를 봐도 반성은 나오지 않아. 예전에 내가 너와 그 서로 미움으로 총을 쏘고 대립했던 거 잘못했어. 미안해. 반성해. 이런 언급 없다. 그리고 현재의 각오라는 것도 또한 딱히 드러나지 않는다. 현재 상황이나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한 내 마음가짐 같은 건데 그런 거 특별은 없다. 그냥 기대하는, 소망하는 이런 거 있으나 현재 내가 뭘 어찌할 거야. 이건 드러나 있지 않잖니. 그래서 X야. 절망이라는 말 뜻도 알고 가자. 절망하면 희망과는 좀 이렇게 다른 게인데 실망과는 조금 다르죠. 실망보다 훨씬 센 거예요. 바라볼 게 더 이상 없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그게 절망이야.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쪽으로 연결되겠죠. 실망은 조금 서운함 뭐 이런 정도로 연결되겠지만 절망의 뜻이 훨씬 세다는 거 어휘 뜻으로는 알아두고 가자. 다음은 6번 문제인데 신석정의 꽃덤불이라고 하는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는 겁니다. 5명의 학생이 틀렸어요. 2번, 3번, 5번에서 오답을 낸 겁니다. 옆에 이렇게 2, 1, 2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지? 이게 선택지별 오답자 그 인원이에요. 그러면 자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문제는 우리 어떻게 풀자 그랬어? 그래 선택지를 반드시 끊는 연습을 해라. 유사한 시구나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 강조 이렇게 끊는 연습. 상징적 시어들을 통해서 끊고 시적 긴장감 구조 이렇게 끊어라. 이게 끊었을 때 보통 보면 앞에 부분은 표현과 관련된 거, 뒤에 부분은 그와 관련한 효과와 관련된 거. 뭐라 그랬지? 이 표현과 관련된 것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은 시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잘 익혀두자라고 했었어. 푸는 방식은 뭐 둘 다 따져야겠지만 일단 앞에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있나 없나 하는 것들을 먼저 따지는 거야. 물론 뒤에 부분을 먼저 볼 때 쉽게 드러나는 것도 있어. 특히 화자의 정서나 태도 같은 게 뒤에 나오는 경우 있잖아. 이렇게 뭐뭐하여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할 때 이 시의 화자의 정서는 슬픔이 아닌데 하면 X 바로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일반적으로는 앞에 부분에 보는 거지. 그러면 그래도 꽃덤불이라는 시 간단하게는 한번 보자. 맥락은 잡아보자. 신석정의 시입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자, 일단 잘 봐.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 있지. 이건 어떤 거야? 거룩한 이야기야. 그럼 태양은 뭔가 거룩한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어떤 것, 아직 정확한지 뭔지 몰라. 하지만 뭔가 거룩한 어떤 거야. 근데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되었다. 태양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였을까 보니까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 또 헐어진 성터 이들의 이게 이제 현실 상황이었겠지. 이게 현실 상황은 밤이고 헐어진 성태고 이랬던 거야. 그 하늘에 언제 참으로 우리의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아하.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하늘에는 현재 태양이 있어 없어? 태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희망사항은 뭐야? 우리들의 희망. 태양을 모시는 거야. 태양을 모시려고 하늘에 태양 없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근데 가슴을 쥐어뜯고 이야기하고 또 가슴 쥐어뜯고 반복해서 나왔네. 그죠?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지. 절실하게 태양을 모시려고 했었어.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태양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고 자기네 하늘에 태양을 모시려고 하고 있다. 이미 생각을 해봐라. 태양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태양을 모시려고 한다 자체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잖아. 뭔가 연결이 안 되잖아. 그렇다면 이때 태양은 뭔가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띈다고 봐야지 이미. 그치? 뭘 상징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물론 니들은 다 알지. 나도 알고. 이게 일제강점기 때 작품이고 하니까 뭐 조국의 독립 광복 뭐 이렇게 이제 반영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일단 맥락 잡을 때는 흐름대로만 살펴보자고. 자, 태양을 얻으려고 그렇게 가슴 쥐어뜯었다 모시려고. 그러는 동안에 어쩌는 동안에 태양 모시려고 이렇게 가슴 쥐어뜯고 절실하게 노력하는 중에 영영 잃어버린 뭐 죽었나 봐요.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분, 뭐 유랑이나 망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고 마음을 팔고 배신하고 변절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마침내 36회가 지나간다. 하필이면 36년이네요. 그리고 이 36년이 지나간 것을 드디어 지나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지나가길 바랬던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영론적인 측면으로 보면 36년이라는 이 시간, 우리 역사에서 우리 근데 36년이라는 이 시간이 상징하는 시기가 뭐예요? 그렇죠. 1910년부터 1945년이란 이 기간입니다.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힌트를 만약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면 근대사 공부 좀 한 거예요. 그런 동안 일제강점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영론적 관점으로 그렇다 보면 여기 태양을 모시려고 하는 것은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려고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36이 지나서 1945년이 됐어. 우와, 아싸, 만세, 광복이다, 해방이다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바라본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태양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지? 그런데 앞불사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태양인 내가 아니라 뭐라고?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세상에 태양이 없어. 해방이 됐는데도 아직 겨울밤이야. 이런. 그리고 태양이 아니라 달이야. 차가워. 즉 1945년에 해방이 되었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다? 네, 부정적입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되기 전까지 45년부터 48년까지 남한에서 좌우익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고 혼란스러운 그 시절이었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우니까 이 화자가 꿈꾸는 건 오는 봄엔, 이건 미래죠.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여전히 태양을 찾고 있습니다.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덤불 꽃자가 생략한 거예요. 써놓으세요.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버리라. 따뜻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진정한 태양이 있는 미래를 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면 시대 현실과 연관지어서 보면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 일구의 꽃덤불은 물론 그것은 완전한 민족 독립국가, 뭔가 혼란함이 사라진 그런 민족의 이상적인 공동체 이런 것을 꿈꾼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좋겠다가 아니라 보리라라고 해서 상당히 의지적으로 미래를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그런 건데 여기는 뭐 내용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볼까? 유사한 시구나 시어. 쉽게 찾았죠, 여러분. 이건 통과할게요. 상징적 시어들 그랬는데요. 시에서 쓰이는 시어들은 웬만하면 다 상징입니다. 개인적인 시인이 쓴 개인적인 상징일 수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여기 보면 이렇게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나온 태양이니 달밤이니 겨울밤, 달, 꽃덤불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 의미들을 갖죠. 그 다음 5번에 대립적인 시어. 봐봐, 태양과 달은 대립이에요. 얘는 겨울밤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봄과 겨울. 지금은 겨울이고 아직 달이에요. 봄에는 태양을 안고 싶으니까 이 둘은 대립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을 패스한 친구들이 왜 그랬냐면 여기 이야기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꽂힌 거지. 뭐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음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음말. 보통 이런 물음말 같은 경우는 어떤 청자에게 묻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하는 방식과 통합니다. 그렇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이것이. 하지만 지금 이 선택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특정한 청자에게요. 그러니까 청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돼. 순이야, 영이야, 엄마, 하늘아, 태양아, 뭐야. 누군가를 부른 말이 있어야 됩니다. 청자가 특정되려면. 또는 뭐 나는 영수에게 말한다 라고 해서 특정한 청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없지. 없어 여기는. 특정한 청자는. 그래서 사였다. 여기에 낚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작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작품 보니까 7번만 좀 많이 틀렸습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공통점은 어떻게 한다? 일단 하나를 자신 있는 하나를 가지고 줄 세운다였어요. 잠시 뒤에 볼게요.
8번은 기역부터 미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얘들아 요것도 이제 풀이 요령을 알아도 보통 시가 있고 기역한 다음에 시어라든가 니은 한 다음에 시행이라든가 이런 데 밑줄을 쳐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그 밑줄의 의미를 볼 때는 밑줄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학고방 유리딱지 애새끼들 있으면 요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어. 즉 시의 흐름, 시의 맥락, 시의 줄거리 속에서 문맥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밑줄의 앞과 뒤의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군 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언제나. 잠시 뒤에 읽고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 9번은 그냥 생략할 거예요. 뭐 한 사람에게 틀리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요거 첫 번째 초토의 시 원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학고방 그 유리딱지 애새끼들 그런데 학고방은 일종의 판잣집 판자라고도 하기 그렇고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밑에다가 뭐 지푸라기를 깔던 아니면은 그 라면 박스 같은 거 이런 걸 깔고 여기도 튼튼한 나무로 이렇게 세우면 뭐 판자라도 세우면 괜찮은데 정말 종이 박스 두꺼운 그 박스 같은 거라도 벽을 세우고 집도 이 지붕도 대충 덮고 문도 없어. 그냥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거 거적대기 같은 거로 해서 들추고 들어가서 겨우 몸 뉘우고 자고 뭐 이러기도 해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겁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상황에 그런 지은 집들일 테니까 임시로 지은 집들일 테니까 그렇겠죠. 학고방 유리딱지의 애새끼들 얼굴에 불탄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그러면 이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뭔가 그래도 해바라기 마냥 뭔가 해바라기는 여기 해바라기라고 해볼까? 여기가 태양이 있다, 해가 있다 그러면 해 쪽으로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고방 유리창에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에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뭔가를 바라도 붙어 있는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 전쟁이 주는 상처나 아픔이 주는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뭐 아이들이 돌아설 수 있고요.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서는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의인법인데 좀 내 생각엔 과도한 해석처럼 보긴 하는데 햇발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돌아신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돌아선다 일반적 해석입니다. 나도 돌아선다. 그런데 이것을 잘 봐.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른다. 내 뒤를 따르는 그림자라면 누구 그림자겠니? 그렇지. 화자의 그림자일 거야. 근데 나는 울상이 되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를 따른다라고 해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울상이 됐을까? 이 사람은 여기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이 전쟁의 아픔이거든. 이 전쟁의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슬픈 겁니다. 해맑게 자라야 될 저 아이들이 저렇게 판잣집 유리상에서 뭔가 바라보듯 있는 모습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울상이 되어서 이제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접어든 골목, 여기 이제 공간이 새로 나왔는데 여기서 뭔가 전환이 돼요. 거기서 걸음을 멈춰. 왜?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잿더미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마물져 있어. 개나리는 일단 꽃이죠. 꽃,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잿더미가 소복하다라고 하는 건 전쟁의 폐허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뭔가 노란 그 꽃이 피어난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 하나의 어떤 생명, 희망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에는 앞니가 빠져서 죄가 하나도 없다. 앞니 빠진 소녀 하면 보통 한 6살, 7살 이럴 때 이제 앞니가 빠지지 않니? 그래서 어린 아이, 어린 소녀였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의 미소는 뭐겠어? 그러니까 천진난만, 순진무구 그런 모습인 거지.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고 이 속에서 어떤 그 죄도 발견하지 못하는 순진무구한 모습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개나리라든가 소녀의 미소는 화자가 새롭게 발견한 대상이지. 그래서 이 두 대상을 보고 화자는 어떤 정서가 되냐면 나는 술에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뭔가 흥이 나. 그림자가 웃으면서 이번엔 뒤따르는 앞장을 또 서. 그림자가 웃는 이거 누구 그림자인데? 화자 그림자. 웃음으로 가는 거지. 그죠? 울상에서 웃음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정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비록 폐허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발견한 거지. 그래서 초토에서 갖는 조국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걸 노래한 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였었지. 기억. 그 학고당 딱지에 붙어있는 아이들. 그 비참한 상황 맞는 겁니다. 자, 2번을 많이 틀렸으니까 한번 볼게. 부정적 현실에 처리된 자책감 그랬는데요. 이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이 모습 슬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어른으로서의 나, 이런 현실을 가져온 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자책감 같은 것들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쉽지가 않았었죠? 뭔가 죄책감이나 자책감 이런 것들이 드는 겁니다. 근데 4번은 확실히 아닌 게 죄의식에 벗어난 화자의 모습 그랬는데 이거 화자에다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시 내용을 보면 소녀의 미소에는 앞니가 빠져 죄가 하나도 없다. 누가? 소녀가. 소녀의 미소에는 어떤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가 없는 주체는 누구냐면 소녀고 소녀의 미소인 거지. 화자가 아닐 거야. 현대시 수능에서도요. 고난도 문제가 나올 때 시에서 화자와 대상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어.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아니고 대상의 정서 태도인데 마치 그게 화자의 정서 태도인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화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초토의 시 가만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그랬는데 없어요. 여기에 보면 물론 개나리가 나왔는데 이 개나리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야. 잿더미 속의 개나리란 말이야. 이 상황 속에서의 부정적 상황 속에서의 어떤 희망적인 요소의 어떤 대비로서는 등장했지 자연과 인간을 대비한 게 아니었다. X입니다. 자, 화자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죠? 여기 표면적으로 이제 화자도 등장했고 자기가 직접 보고 골목에서 보고 느꼈던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한 거죠. 예,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비종결 형태로 그랬는데 비종결, 종결이라고 하는 건 끝맺음이잖아요. 보통 문장이 종결 형태로 끝났다 하면 종결 어미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뭐 평서형이건 감탄형이건 의문형이건 명령이건 청유형이건 간에 종결어미로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종결형으로 끝내느냐? 종결형으로 끝내네요. 종결형으로 끝내네요. 종결형으로 끝냈죠? 종결형으로 끝낸 겁니다. 예. 그래서 딱히 X가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시상을 마무리한다 그랬으니까 가장 마지막 부분 보면 돼요. 예. 앞장선다. 예. 종결어미로 끝났죠? 그래서 X입니다. 그 나이덕의 땅끝 이 작품은 하진 않을 건데 보면 여기는 도치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상도 하지 뭐뭐라는 것이 해서 끝나는 것은 비종결로 끝났어요. 도치가 되는 바람에 얘는 맞지. 하지만 가는 아니었다. 그 다음 화자를 작품 표면에 등장시켜 요거 맞지. 초토의 시에 등장했어. 근데 유년 시절 추억? 요게 X잖아. 초토의 시에서는. 그치? 아니야. 네. 나이덕의 땅끝에선 나와. 화자 등장했고 유년 시절에 어렸을 때 그랬지라는 건 나와. 근데 초토의 시는 아니었다. 그럼 가만 가지고 해도 답은 2번이 되겠다. 네. 저희 경외감 요 자주 나오죠. 요 말 뜻 알아두자 그랬어요. 예, 공경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볼 때 느끼는.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들지만 감히 함부로 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끼는 거. 예, 요거요. 여러분이 나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 예, 경외감. 자, 이상으로 그 4강 1950년대 시에서 중요한 그 시와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봤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9번은 생략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공지했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격주 온라인이죠. 내일까지는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까지 보내주세요 했는데 온라인 할 사람들 또는 오프라인 할 사람들 뭐 별로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임의대로 조정을 합니다. 예. 가능하면 신규생들 중심으로는 오프라인으로 먼저 5강 때는 배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6강 때는 이제 5강 때 오프라인 했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형태로 하겠어요. 그다음 이거 잔소리 하나 해야겠다. 과제 제출 안 하는 인간들이 세상에 두세 명, 3명이나 어째 이런 일이? 예? 유기태 선생님의 이 무서움을 잘 모르나 본데, 잘하자. 금요일 12시까지는 과제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